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원상입니다. 자,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사회복지직 2017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난도 문제들이 우리 뒤에도 또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다 맞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부족한 부분들은 이론서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문제 등을 통해서라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짝지어진 두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모두 보조 용어인 것은 자, 문제의 의도 친숙하죠. 2014-2015년 국가직 9급에 연속 출제되었던 유형이고요. 우리도 본보조라는 이름으로 용언의 종류와 관련해서 공부했습니다. 타이틀의 보조용언이라는 것은 실질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붙는 용언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본용언 뒤에는 다시 본용언이 오거나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오게 되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생략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생략이 되면 보조용언이고요. 생략이 안 되면 본용언입니다. 여기서 생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덧대었을 뿐이라는 거고요. 또한 부정어, 예를 들어 앞에서도 했던 지 않다, 지 못하다 이렇게 붙어있는 보조용어는 무조건 부정어는 무조건 보조용어이다 이렇게 하나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생략 여부로 보았더니 이 책도 한번 읽어보거라 그랬는데 책을 읽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는 보조용언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요. 밖에 날씨가 매우 더운가 봐. 이거는 덥다라는 게 아니라 더운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본 보조인데 더운가 보다라고 하는 것은 추측의 의미인데 실제 인가봐 일까봐라는 것은 뜻을 더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도 본용언의 보조용언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아예 외워도 좋은 것, 인가봐, 일까봐라고 하는 것은 보조, 형용사라고 암기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원래 보다라고 하는 것을 품사로 말하면 최대 4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A보다 B라고 할 때는 비교격 조사. 두 번째는 하늘을 보다 그러면 당연히 동사. 세 번째는 꼭 외워야 했던 인가봐, 일까봐. 인가보다, 일까보다 이렇게 했던 거는 추측의 보조 형용사고요. 네 번째가 보다 높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했던 부사가 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두 보조용어인 것은 정답 1번이 되었군요. 생략이 가능한지 읽어보아라, 읽어보거라, 읽어라 그런 말이고 매우 더워 거기에 추측의 의미를 더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조용어이 맞습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를 보니까 야구공으로 유리창을 깬 거지 깨서 먹었을 리는 없죠. 그래서 얘도 보조용언 맞아요. 그런데 꼭 끓여 먹는 건 진짜 끓여서 먹어야 되죠. 얘는 실질적인 거죠. 그래서 얘는 본용언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 두 번째가 해당되지 않았군요. 자, 3번도 가져다 드리렴. 그러면 이것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리는 거죠. 일종의 최근 잘 나오던 깨 드리다라고 하는 객체 높임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본용언이라고 할 수 있죠. 본본이므로 얘도 조건에 어울리지 않았고요. 자, 하지만 두 번째는 거들어 드린다. 거들어서 드린 건 아니니까요. 거들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보조용언 맞습니다. 자, 4번은 본 보조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 말고 저것을 주시오 이렇게 된 거니까요. 이것이라는 대명사 뒤에 오는 유일한 용언이죠. 그러면 이것 말다라는 기본형 단어이므로 얘는 원래 그냥 용언 하나, 이걸 본용언, 보조용언 이런 용어를 쓸 이유가 없어요. 얘는 그냥 동사예요. 말다라는 동사고요. 따라서 뭐뭐 하지 마라, 말하라. 요즘에 말하라가 추가되었던 건 아시잖아요. 허용되는 것으로. 명령형에 쓰이는 이것 말고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그냥 원래 용언 하나이므로 역시 얘도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거는 떨어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보조용언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보조용언이거나 하나만 보조용언인 오답들이 있으니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때 이제 저도 재밌는 예로 이런 거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말 배울 때 이런 말 했었거든요. 아빠 왜 이런 말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좋아 죽겠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좋아 죽겠다. 바로 아들의 표현은 그런 거였어요. 아빠 좋으면 좋은 거지 왜 죽어? 좋은데 왜 죽어? 그래서 제가 한동안 웃었어요. 맞아요. 우리말에는 좋으면 좋은 건데 좋아 죽겠네, 예뻐 죽겠네, 막 맛있어 죽겠네, 막 힘들어 죽겠네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게 진짜 dead,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게 보조용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뜻을 강조하기 위해 덧대는 것들, 없어도 좋은 것들, 이런 본 보조의 사례들로서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정답과 관련해서는 1번으로 했고요. 해설도 나와 있습니다. 보조 용언 중에서는 보다는 동사, 더운가 보다 할 때는 보조 추측의 의미라고 했으니까요. 보조 형용사 얘는 꼭 암기해 두세요. 그래서 모두 보조 용언에 해당이 되었고 나머지는 일부 맞고 틀렸던 것까지 해설에 모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로 갈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이었고요. 이제 문제 의도에 의하면은 이게 바로 문장 부호와 관련된 문제였었잖아요. 특히 문장 부호라고 하는 것은 1988년 이후에 2014년, 그래서 26년 만에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88년 이후에 개정이 됐다는 것은 현실화, 그래서 두 가지라는 측면이었죠. 컴퓨터 자판에 없는 것을 빼버리거나 좀 추가로 허용해 주는 경우들. 두 번째는 가로쓰기의 확대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성을 고려해서 이것도 일종의 역사성인데요. 문장 부호 21가지의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았었는데요. 정답 1번을 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쉼표가 있을 때 없을 때. 원래 쉼표라고 하는 것도 문장 부호만 15가지 용례가 나오는데 쉼표를 보니까 동시에 수식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동시에 수식하면 이게 중의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쉼표가 있으면 중의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쉼표를 통해서 의미를 제한했다. 중의적이지 않게 했다라는 거죠. 수식의 범위를 한정한 거죠. 만약에 쉼표가 없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낯익은은 무엇을 꾸며줘요? 낯익은이 철수를 꾸며줄 수도 있고 낯익은이 동생을 꾸며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쉼표가 없었을 때라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쉼표가 있었다고 한번 볼게요. 만약 쉼표가 이처럼 있었다면 그러면 낯익은은 무엇을 꾸며주겠어요? 철수를 빼버린 거죠. 그래서 낯익은 동생 이렇게 되는 의미였군요. 어순을 바꿔도 좋다는 거죠. 철수의 낯익은 동생 이런 말이죠. 그래서 쉼표가 있냐 없냐라는 걸 통해 중의성과 관련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쉼표가 있으면 중의성이 해소되고 쉼표가 없으면 중의적일 수 있다. 뭐 비슷한 예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거만한 시장의 외삼촌은. 그러면 거만한 뒤에 쉼표를 치게 되면 외삼촌이 거만할 거잖아요. 그래서 쉼표는 중의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1번이 되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보니까 왜 마침표가 마지막에 없냐라는 거죠. 마침표를 쓰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제목이나 표. 예를 들어 우리가 카라는 사람이 썼던 역사란 무엇인가. 그럼 무엇인가 뒤에는 원래 물음표 정도가 들어가면 좋잖아요. 물음의 정도가 낮을 때는 마침표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냥 책 제목이라면 문장 부호 뒤에 물음표 마침표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또는 불불불 불조심. 그럼 불조심 뒤에 마침표 안 적어도 돼요. 문장이 완결되었지만 표이기 때문에 얘도 정확하게 말하면 표잖아요. 표. 그래서 표에는 마침표 없는 것 가능하다라는 문장 부호의 첫 번째 사례에 이미 있고요. 자, 이것도 끝에 보니까 물음표를 쳤는데 원래 우리가 의문형 어미 뒤에 물음표를 쳐야 되죠. 예를 들어 어디 가니? 밥 먹었니?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푹 쉬고 온다. 다라는 거는 뭐예요? 평서형 어미잖아요. 따라서 뭐 밥 먹는다, 집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평사형 어미인데 왜 물음표를 쳤을까요? 이거는 실제 뭔가 새로운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진짜 푹 쉬고 올게 그런 말이 아니라 너 푹 쉬고 온다고? 진짜 계속 쉬고 올 거야? 영원히 쉴 거야? 푹 쉴 거야? 이렇게 이야기는 약간 빈정거리거나 비꼬거나 새로운 의미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 따라서 의문형 어미를 평서형 뒤에 쓸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빈정대거나 비꼬듯이 쓸 때 반어적인 물음표들도 있었잖아요. 잘한다, 잘해. 100점을 받았더니 잘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 고양이가 가출을 했어요.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가출에 물음표를 던져주는 이런 것들이 꼭 의문형이 아니더라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묻는 거고요. 자, 리을도 중요하죠. 작은 따옴표를 썼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자리에 큰 따옴표가 들어갔어야 될 문장 전체입니다. 하지만 왜? 바로 하고 생각한 자신의 속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흔히 우리가 이제 독백에 가까운 거죠. 따옴표라면, 큰 따옴표라면 문장 전체인데 대화의 상황에 나타내고 독백, 보통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 이런 것들은 문장 전체라도 작은 따옴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큰 따옴표를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따옴표와 관련된 시험 문제에 이미 우리가 명시되어 있는 거라서 문장보호 한 문제, 공문서 때문에 한 문제, 개정되었기 때문에 한 문제 이런 이유를 항상 생각하셔서 사례들은 가능하면 문장보호에 나와 있는 예시 그대로 21개 영역으로 나누었던 예시 그대로 먼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답은 1번이었었고요. 그래서 쉼표를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쉼표가 없었다면 중의적일 수 있는 잘못된 문장, 어법에서도 활용되는 용례이기도 합니다. 자, 제목이나 표고요. 명서문이라도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물음표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음속으로일 때는 작은 따옴표, 그러나 문장 전체일 때는 일반적으로 큰 따옴표가 되겠죠.